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골목길에 흰 조화들이 줄지어 서 있던 그날 말이죠. 시어머니 한영숙님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빈소 안에는 전통 찻상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흰 국화들이 영정 사진을 둘러싸고 있었죠. 시어머니께서 평생 아끼셨던 백자 다환들이 마지막 차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조용히 절을 올렸어요. 형님, 수고 많으셨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둘째 며느리 채린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큰 것처럼 보였죠.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밤잠을 설친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죠.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다도의 동료분들, 동네 이웃들, 친척들이 차례로 영정 앞에 절을 올렸어요. 저는 상주 가족으로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이셨는데 차를 참 잘 우리셨지요. 마지막까지도. 조문객들의 위로 말씀이 이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채린이 조문객들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께서 마지막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형님이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변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이런 자리에서 가족 간의 언성을 높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채린 씨, 그런 말씀은. 죄송해요, 형님.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봐요. 채린은 금세 사과했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들이었어요. 마치 제가 정말로 시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처럼 보고 있는 것 같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친척들이 모여 앉았어요. 그때 채린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머님께서 다도의 일을 많이 걱정하셨거든요. 이제 누가 명예회장을 맡을지. 시아버지 김상도님은 묵묵히 듣고만 계셨어요. 평소에도 말씀이 많지 않으신 분이셨지만 오늘은 더욱 침묵을 지키고 계셨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채린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다도 유품들, 그리고 다도회에서의 지위까지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죠. 어머님께서 평소에 차를 참 좋아하셨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채린이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머님 입맛이 워낙 까다로우셨잖아요. 차 맛에 특히 민감하시고.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우린 차가 시어머니 입맛에 맞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마지막 조문객들이 떠났습니다. 빈소에는 가족들만 남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셨고 남편 도윤은 내일 있을 발인식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채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다도의 일은 제가 맡아도 될까요? 어머님께서 생전에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10년 전이 떠올랐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처음 만났던 그날 응급실에서 시작된 인연이 말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건 시아버님께서 결정하실 일 같은데요. 물론이죠. 하지만 형님도 아시잖아요. 어머님께서 마지막에 누구를 더 믿으셨는지. 채린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양 말하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억울했지만 장례식장에서 다툴 수는 없었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빈소를 지키며 밤을 새워야 했어요.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이 촛불에 비춰 더욱 자비롭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어요. 10년 동안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마지막 간병의 시간들까지.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체린의 거짓말과 음모 앞에서 저는 그저 침묵해야만 하는 걸까요? 촛불이 깜빡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온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전에 차를 한 잔 올렸어요.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우린 녹차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향이 빈소 안을 가득 채웠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미안함과 서러움, 그리고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죠. 내일이면 발인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희 곁을 떠나게 되겠죠. 그리고 남은 것은 체린의 거짓말과 음모, 그리고 제가 감당해야 할 모든 것들 뿐일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시작된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이었죠. 그날도 평범한 밤 근무였어요. 응급실은 늘 그렇듯 바쁘고 소란스러웠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실려온 환자들, 걱정에 찬 보호자들의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간호사님, 119에서 연락 왔습니다. 심정지 환자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저는 능숙하게 응급처치 준비를 했어요. 7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위급한 환자들을 봐왔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에 실려온 환자는 특별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들것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60대 여성 환자였는데 의식이 없었습니다. 한영숙 63세 여자 환자입니다. 집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 시행 중입니다. 구급대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즉시 환자 상태를 점검했어요. 맥박이 매우 약했고 호흡도 불규칙했습니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선생님, 심전도 이상 소견 보입니다. 의사 선생님께 보고드리며 저는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정맥 주사를 놓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를 연결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가족분 연락은 되셨나요? 네, 아들분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환자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의식도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죠. 여기가 어디인가요? 환자가 눈을 뜨며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세요. 집에서 쓰러지셔서 실려오셨거든요. 지금은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정하게 말씀드렸더니 환자분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살았네요. 그때 응급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한 남자분이 뛰어들어 오셨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성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아, 나 괜찮다. 이 간호사님이 잘 돌봐주셨어. 그 남자분이 바로 도윤이었어요. 지금 제 남편이 된 사람이죠. 그때는 물론 그런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간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나요?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서 큰 문제는 없으세요. 하지만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도윤은 정말 효자였어요. 어머니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간병했거든요. 저도 근무하는 동안 자주 환자실을 들렀는데 그때마다 도윤이 어머니께 정성스럽게 물을 떠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리는 모습을 봤죠. 며칠 뒤 퇴원하실 때였어요. 한영숙 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간호사님, 차 한잔 하러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차를 좀 끓이거든요. 차를 끓이세요? 네, 다도를 배운 지 오래되어서요. 제대로 된 차 한잔 대접하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처음 한영숙님 댁을 찾아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북촌의 아름다운 한옥집이었는데 마당에는 매화나무가 있었고 사랑채에는 닭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영숙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그때 처음 보는 도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어머니 생명의 은인이신 선예 간호사님이야. 안녕하세요. 김도윤입니다. 도윤의 인사가 정중했어요. 그런데 왜인지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도윤이 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한영숙님이 직접 끓여주신 녹차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평소에 티백으로만 차를 마셔왔던 저에게는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어머,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차는 처음 마셔봐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사실 차 맛은 정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담아 우리면 차도 그 마음을 아는 것 같더라고요. 한영숙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차를 끓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후로 저는 가끔씩 한영숙님 댁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때마다 차를 함께 마시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영숙님은 제게 차 끓이는 법도 가르쳐 주셨죠. 물 온도가 중요해요. 너무 뜨거우면 차가 떨궈지거든요. 찻잎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요. 시간도 정확히 재야 해요. 차마다 우리는 시간이 다르거든요. 저는 열심히 배웠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영숙님도 제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선희 씨는 손끝이 섬세해서 차 끓이기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응급실에서의 스트레스가 차를 우리는 시간에는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도윤과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 댁에 갈 때마다 만나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만 나누었는데 점점 긴 대화를 하게 되었죠. 선희 씨 덕분에 어머니가 많이 밝아지셨어요. 정말요? 저도 어머니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어머니가 선희 씨를 딸처럼 여기시는 것 같아요. 도윤의 말이 맞았어요. 한영숙님은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거든요. 저에게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영숙님의 따뜻함이 더욱 고마웠습니다. 1년쯤 지났을까요? 도윤이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선희 씨, 저와 사귀어 주시면 안 될까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지만 사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도윤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저도 도윤 씨를 좋아해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였습니다. 한영숙님은 저희 사이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도윤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선희 씨 같은 며느리를 두면 내가 얼마나 든든할까. 결혼 준비를 할 때도 한영숙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단부터 혼수까지 친어머니가 해주실 법한 모든 것들을 챙겨주셨죠. 결혼식 날 한영숙님이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선희야, 이제 정말 우리 딸이 되었구나. 앞으로 잘 부탁한다.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좋았지만 한영숙님 같은 시어머니를 모실 수 있다는 것이 더욱 기뻤어요. 신혼 초기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한영숙님과 저는 자주 함께 차를 마셨고 다도의 모임에도 함께 참석했어요. 다도의 선배님들도 저를 예뻐해 주셨죠. 영숙이 며느리 정말 차를 잘 끓이네요. 손끝이 곱고 정성이 느껴져요.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한영숙님이 더 기뻐하셨어요. 마치 당신 자식이 칭찬받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한영숙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손주에 대한 기대가 크신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했어요. 그냥 때가 되면 생길 거라고 했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언제 좋은 소식 들려줄 거야?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인데.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도 아이를 갖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3년 차에 채린이 도윤의 남동생과 결혼해서 들어왔어요. 채린은 저보다 5살 어렸는데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어요. 시댁에 동서가 생긴 것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채린이 들어온 후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체리는 결혼 1년 만에 임신했어요. 한영숙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겠구나. 한영숙님의 관심이 온통 체린에게 쏠렸어요.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저는 조금씩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도의 모임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한영숙님이 체린을 자주 데리고 오시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둘째 며느리예요. 차에 관심이 많아서 데려왔어요. 체리는 처음부터 다도의 선배님들에게 인기가 좋았어요. 젊고 예쁘고 말도 잘했거든요. 저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체린이 임신한 며느리니까 더 관심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체린의 행동을 보면서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체린은 겉으로는 친근하게 대했지만 은근히 저를 견제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더욱 그랬죠. 마치 자신이 더 사랑받는 며느리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체린이 그럴 이유가 없다고 믿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체린의 계획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말기라고요? 그게 무슨... 병원 상담실에서 들은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던 시어머니였거든요.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시면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지만 도윤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의외로 담담하셨어요.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았거든.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 잘 받으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도 절망적이었어요.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암 환자들을 봐왔기 때문에 말기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저의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회사 일로 해외 출장이 잦았어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빠질 수가 없다고 했죠. 선이야, 미안해. 내가 좀 더 수고해 줄 수 있을까? 당연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기꺼이 시어머니 간병을 맡았어요. 응급실 근무 경험도 있고 간호에 대한 지식도 있었거든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병원에 모시고 가야 했어요. 항암제 부작용으로 시어머니는 많이 힘들어하셨죠. 속이 너무 메스꺼워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네. 물도 넘어가지 않아. 그럴 때마다 저는 시어머니가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찾아 헤맸어요. 죽을 끓여드리고 과일을 갈아드리고 따뜻한 차를 우려드렸습니다. 특히 차는 시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었어요. 항암 치료로 입맛이 없으실 때도 차만큼은 드시려고 하셨거든요. 선이야, 차 한 잔만 부탁해. 네, 바로 끓여드릴게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평소 즐겨 드시던 녹차를 정성스럽게 우렸어요. 물 온도부터 우리는 시간까지 시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확히 맞춰서 말이죠. 향이 좋구나. 역시 선이가 끓인 차가 최고야. 시어머니께서 만족스러워 하실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아픈 분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거든요. 밤마다 한약을 다리는 것도 제 일이었습니다.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약재들을 정성스럽게 다렸어요. 3시간씩 끓여야 하는 약이었는데 중간에 한 번도 자리를 비울 수 없었죠. 이렇게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선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시어머니께서 미안해 하실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가족인데 당연히 해드려야 할 일인데 시어머니는 항상 고마워하셨거든요. 새벽에 깨어 계실 때도 많았어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것 같았죠. 그럴 때면 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려서 시어머니 입술을 적셔드렸습니다. 물 한 모금만 마셔보세요. 고맙다. 내가 있어서 든든해. 그런데 문제는 체린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프신 것을 알면서도 별로 도움을 주지 않았거든요.
가끔 과일이나 음식을 사오기는 했지만 실제 간병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형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끼어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런 식으로 둘러대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상한 건 시어머니 앞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어느 날 채린이 일본에서 가져왔다는 비싼 닭이 세트를 들고 왔어요. 어머님, 이거 일본 도자기 명인이 만든 거래요.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서 특별히 주문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그 닭이를 보시더니 눈이 반짝이셨어요. 어머,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귀한 걸 어떻게.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이런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채린이 그 닭이로 차를 끓여 올렸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차 끓이는 솜씨가 형편없었어요. 물 온도도 너무 뜨겁고 우리는 시간도 제대로 맞추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 차를 드시며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채린이가 정성스럽게 끓여준 차는 맛이 다르네. 그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매일 밤낮으로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채린의 차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우린 차를 시어머니께 드렸는데 한 모금 드시더니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오늘 차 맛이 좀 이상하네. 정말요? 평소와 똑같이 우렸는데. 글쎄, 뭔가 떫은 맛이 나는 것 같아. 저는 당황했어요. 정말 평소와 똑같이 우렸거든요. 혹시나 해서 제가 직접 맛을 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채린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요즘 입맛이 변하셨나 봐요. 항암 치료 받으시면 그럴 수 있대요. 그런가? 그래도 예전에는 선이 차가 그렇게 맛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제가 우린 차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시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다도의 모임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요즘 영숙이네 큰며느리가 차 맛을 변질시킨다던데. 정말요? 무슨 일이에요? 채린이가 그러던데 형님이 차를 너무 진하게 우려서 어머님이 못 드신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채린이 다도의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이 말이죠. 그런데 선희 씨는 차를 참 잘 우리는 것 같던데. 글쎄요. 사람 솜씨가 하루아침에 변할 리는 없는데. 다도의 선배님들도 의아해 하셨어요.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했어요. 제 차 끓이는 솜씨가 갑자기 나빠질 리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채린이 제가 우린 차에 뭔가를 넣는 것을 봤거든요. 채린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아, 형님. 깜짝이야. 어머님께서 설탕 좀 넣어달라고 하셔서요. 설탕요? 어머님은 설탕 안 드시는데. 요즘 입맛이 없으셔서 단맛을 원하시나 봐요. 채린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게다가 설탕이 아니라 소금 같은 것을 넣은 것 같았거든요. 제가 다시 우려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미 탔으니까 그냥 드시라고 해요. 채린이 말리는 것도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확신할 수 없었죠. 그 뒤로 저는 채린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발견했거든요. 채린은 주변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형님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어머님 간병하면서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차 끓이는 것도 예전만 못하고. 어머님이 형님 차는 안 드시려고 하세요. 그런 말들이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께서 몰래 차 맛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계신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항암 치료 효과도 별로 없었고 식사량도 현저히 줄어들었죠. 선희야, 고생이 많다. 괜찮으세요? 빨리 나으세요.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저에게 고마워하셨어요. 하지만 채린이 있을 때는 분위기가 달랐죠. 어머님, 오늘은 제가 끓인 차 드셔보세요.
채린이 그렇게 말하면서 차를 올리면 시어머니께서는 더 맛있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한 번은 시어머니께 직접 여쭤봤어요. 어머님, 제 차 맛이 예전과 다른가요? 응?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요즘 제 차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께서는 잠시 머뭇거리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내 정성은 알겠는데 요즘 내 입맛이 변한 것 같아. 미안하다.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제 솜씨가 나빠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밤마다 시어머니 곁을 지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시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밤낮으로 간병했거든요. 도윤이 출장으로 없을 때는 더욱 그랬죠. 체리는 여전히 가끔씩만 얼굴을 비췄어요. 그러면서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마치 자신이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죠. 어머님 몸이 어떠세요? 제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괜찮다. 선이가 잘 돌봐주고 있어. 그래도 제가 더 신경 써야 하는데. 형님 혼자 너무 힘드실 텐데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이상한 소문만 퍼뜨리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병이 더 악화되었어요. 이제는 거의 누워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고 말씀도 많이 줄어드셨어요. 그런데도 체리는 끝까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의식이 흐릴 때도 귓가에 속삭이는 것을 봤거든요. 어머님, 다도의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이어갈게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를 정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참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을 평안하게 보내드리고 싶었거든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시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제가 차를 드릴 때는 고개를 끄덕이시곤 했어요. 마지막까지도 차를 좋아하셨거든요. 어머님, 차 한 모금 드셔보세요. 고맙다. 선이야. 그런 순간들이 소중했어요. 비록 체린의 방해와 음모가 있었지만 저는 시어머니께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제 차 맛과 체린의 행동까지 모든 것을 기록해두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선이야, 고맙다. 정말 고마웠어. 그 말씀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그 후 시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지셨고 며칠 뒤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게 길고 힘든 간병의 시간이 끝났어요. 하지만 제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죠. 체린의 본격적인 음모가 시작될 참이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장례 당일 이른 아침부터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다도회에서 활동하셨던 덕분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정말 좋으신 분이셨는데 다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지요. 조문객들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시어머니를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셨는데 이제 더 이상 뵐 수 없다니 마음이 아팠죠.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친척들이 모두 모여 앉아 있었는데 체린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모든 시선이 체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도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어요. 어머님께서 생전에 다도의 일을 많이 걱정하셨거든요. 특히 명예회장 자리를 누가 이어받을지. 체린의 말에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자리를 맡겠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된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시아버지 김상도님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계셨어요. 평소에도 말씀이 많지 않으신 분이었지만 오늘은 더욱 조용하셨죠.
체리나,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결정할 일 아니냐? 큰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평소에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다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체린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말이죠. 저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마지막 차는 제가 끓였어요. 갑작스러운 제 말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체린의 표정도 순간 굳어졌죠.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제가 차를 올렸거든요. 그때까지도 드셨고요. 형님, 그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형님이 간병을 하셨으니까요. 체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도의 일은 다른 문제죠. 어머님께서 평소에 누구를 더 신뢰하셨는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체린의 말에 담긴 뜻이 분명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보다 자신을 더 신뢰했다는 뜻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친척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체린이 또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어머님께서 마지막 몇 달 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무슨 말이야? 시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간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머님께서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체린이 저를 슬쩍 보며 말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피곤하게 했다는 뜻이었죠. 그런 말 하지 마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 체린이 급하게 사과했지만 이미 그 말이 사람들 귀에 들어간 후였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체린이 시아버지 옆에 앉아서 속삭이는 것을 봤거든요. 아버님, 사실 형님이 어머님을 많이 힘들게 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밤마다 자꾸 깨우시고 억지로 차도 먹이시고 어머님이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완전히 거짓말이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시어머니께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최대한 조용히 간병했어요. 체린 씨,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끼어들자 체린이 놀란 척했어요. 어머 형님,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죄송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의심스럽게 저를 보고 계셨거든요. 그날 밤 빈소를 지키는 시간이었어요. 가족들이 교대로 밤을 새워야 했는데 새벽 시간대는 제가 맡았습니다. 조용한 빈소에서 시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가 시어머니를 힘들게 한 걸까요? 제 간병 방식이 잘못된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리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항상 조심했거든요. 물론 약을 드시거나 식사를 하실 때는 깨워드렸지만 그것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했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체린이 빈소에 들어왔어요. 형님,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교대할게요. 괜찮아요.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보고 계실 텐데 형님이 쓰러지시면 안 되잖아요. 체린의 말이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어요. 어머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체린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그냥 고맙다고 하셨어요. 다른 말씀은 없으셨고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궁금해서요. 어머님께서 혹시 다도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나 해서요. 체린의 질문 의도가 뻔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다도의 일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셨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래요. 어머님께서 평소에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체린이 실망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죠. 다음날 발인식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러 왔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에서 체린이 또 문제를 일으켰어요. 다도의 회원들에게 이상한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께서 마지막까지 다도의 일을 걱정하셨어요. 후계자를 정하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약속드렸어요. 제가 그 뜻을 이어가겠다고요.
다도회 회원들이 웅성거렸어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였거든요. 영숙 씨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네,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채린이 자신 있게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화가 났지만 그 자리에서 반박할 수는 없었어요. 화장이 끝나고 봉안당에 모실 때까지 채린은 계속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어요. 마치 시어머니께서 정말로 자신을 후계자로 지명한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런 채린의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된 상황에서 벌써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다니 정말 뻔뻔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이 제게 말했어요. 채린이 좀 이상하지 않아?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볼까? 시아버님께서 믿으실까요? 채린이 워낙 교묘하게 하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채린의 거짓말과 음모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장례가 끝났지만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채린은 분명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더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할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정말로 채린을 후계자로 생각하셨을까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죠. 채린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 속에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해야 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없는 세상에서 채린의 음모와 맞서 싸워야 하는 현실 말이죠.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빈소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혼자 있고 싶어 하셔서 가족들은 번갈아가며 지키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제 차례가 되어 빈소를 지키러 갔어요. 조용한 공간에 혼자 있으니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채린의 거짓말들, 시어머니를 힘들게 했다는 누명, 그리고 다도의 명예회장 자리까지 빼앗으려는 음모까지. 모든 것이 억울하고 분했어요.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이 촛불에 비쳐 자비롭게 보였어요. 평생 다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셨던 분이셨는데 돌아가신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안타까웠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했거든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채린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형님, 혼자 계셨구나.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채린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어머님께서 마지막에 정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님께서 다도의 일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채린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다도회는 시아버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물론이죠. 하지만 어머님의 뜻도 중요하잖아요. 채린이 점점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께서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특히 마지막 몇 달 동안은. 뭘 가르쳐 주셨다고요? 차 끓이는 법도 그렇고 다도의 정신도 그렇고요. 형님은 워낙 바쁘셨으니까 어머님께서 저한테 더 많이 의지하셨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폭발했어요. 1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그만해요. 네? 거짓말 그만하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을 간병한 건 저예요. 밤낮으로 곁에서 지킨 것도 저고 마지막 차를 올린 것도 저라고요.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뭐요? 채린 씨는 가끔 얼굴이나 비추고 비싼 선물이나 사오고 그게 다였잖아요. 채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형님, 너무 감정적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감정적이라고요? 제가 왜 감정적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일어서서 채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지 며칠도 안 됐는데 벌써 유산이나 지위를 탐내는 사람이 감정적이라고 하지 마세요. 형님, 그건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그럼 장례식 당일에 다도의 명예회장 자리 얘기를 꺼낸 건 오해인가요? 채린이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10년 동안 쌓여왔던 모든 억울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시간들, 점점 소외되어 가던 느낌, 채린이 들어온 후의 변화들, 그리고 마지막 간병의 시간까지. 저는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님을 진짜 어머니처럼 모셨고 아플 때도 밤새 간병했고 마지막까지 정성스럽게 차를 올렸어요. 형님, 그런데 왜요? 왜 제가 어머님을 힘들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제 차 맛이 변했다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채린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자신의 행동이 들통난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 건 뭐라고요? 하지 않았다고 할 건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속에 쌓여있던 분노와 억울함이 폭발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재단 앞으로 다가갔어요. 정갈하게 차려진 찻상 위에는 시어머니께서 평생 아끼셨던 닭이들이 놓여 있었죠. 이 모든 게 다 거짓이었네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상을 바라봤어요. 어머님의 사랑도 가족이라는 것도 다 거짓이었어요. 형님, 진정하세요. 채린이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통제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어머님께서 정말 저를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채린 씨 말만 믿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충동적으로 찻상을 밀어버렸어요. 쾅! 재단 위의 모든 것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평생 아끼셨던 백자 당환들이 산산조각 났어요. 향로도 넘어지면서 향이 꺼졌죠. 정적이 흘렀어요. 깨진 닭이 조각들 사이로 장례식장의 조명이 비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만이 조용히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어머, 이게 무슨... 채린이 놀란 척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놀라는 것보다 다른 감정이 더 커 보였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그 순간 빈소문이 열리며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바닥에 흩어진 닭이 조각들을 보시더니 충격받은 표정을 지으셨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형님이 갑자기. 채린이 재빨리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형님께서 많이 힘드셨나 봐요.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한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소중한 닭이들을 제 손으로 깨뜨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선이야, 내가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다. 시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박혔어요. 실망스러워하시는 목소리였거든요. 시아버님,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냐. 시아버지께서 깨진 다환 조각을 주우시는 모습을 보니 더욱 죄송했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 같았거든요. 형님, 괜찮으세요? 많이 충격받으신 것 같은데. 채린이 걱정하는 척했지만 저는 그 연기가 너무나 뻔히 보였어요. 오히려 속으로는 기뻐하고 있는 것 같았죠. 아버님, 형님께서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어머님 간병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채린의 말에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마치 그럴 만하다는 표정이었죠. 그래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물론이죠. 하지만 형님도 사람인데 한계가 있으시잖아요. 채린이 교묘하게 저를 두둔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채린의 계획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저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만든 거였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소중한 유품들을 제 손으로 파괴했고 시아버지의 신뢰도 잃었어요. 채린의 음모가 성공한 거였죠.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 집에 가서 쉬어라. 오늘은 내가 여기 있을게. 시아버지께서 저를 집으로 보내셨어요.
더 이상 제게 빈소를 맡길 수 없다는 뜻이었죠. 빈소를 나오면서 뒤돌아보니 채린이 시아버지와 무슨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분명히 저에 대한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을 거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자책감에 빠졌어요.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났다고 해도 시어머니의 유품을 그렇게 대할 수는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분했어요. 채린의 교묘한 음모에 넘어간 자신이 바보 같았고 시아버지께서 진실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도 답답했어요. 그날 밤 도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당신도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럴 리가 있어? 나는 내가 얼마나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셨는지 알고 있어. 도윤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채린의 계획은 완벽했어요. 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시아버지의 신뢰를 잃게 했으니까요. 이제 다도의 명예회장 자리는 물론이고 시어머니의 유품들까지 모두 채린이 차지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생각보다 훨씬 예리한 분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남겨두신 중요한 증거가 있다는 것도요. 그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재단을 뒤엎은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시아버지께 사과드리기 위해 용기를 내어 댁을 찾아뵈었습니다. 시아버님, 안녕하세요. 현관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시아버지의 표정이 여전히 차가우셨어요. 들어와라.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저를 안으로 들여보내주셨으니 다행이었죠. 거실에 앉아서 저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어요. 시아버님, 지난번 일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님의 소중한 유품을 제가. 그래, 그 일 말이야. 시아버지께서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화가 나신 것 같지만 다른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선이야,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 네? 갑작스러운 말씀에 저는 놀랐어요. 내가 바보로 보이냐? 채린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줄 알았어? 시아버지의 말씀이 예상 밖이었어요. 혹시 진실을 알고 계신 건가요? 그런데 그때 채린이 들어왔어요. 마치 저희 대화를 염탐하고 있었던 것 같았죠. 아버님, 형님이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형님. 채린이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형님, 몸은 좀 어때요? 그날 이후로 많이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아버님께도 많이 걱정 끼쳐드렸을 텐데. 채린이 은근히 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아버님, 형님께서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채린이 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분명했거든요. 채린아, 내가 너무 걱정이 많구나. 시아버지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채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 같았죠. 그래도 형님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건 선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시아버지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채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그때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쓰러지셨어요. 아버님, 시아버님. 저와 채린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시아버지께서 바닥에 쓰러져 계셨는데 얼굴이 새파래져 있었어요. 119에 신고해요. 저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응급실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심근경색 증상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시아버님, 의식 있으세요? 맥박을 재어보니 매우 불규칙했어요. 호흡도 거칠었죠. 채린 씨, 아스피린 있어요? 아스피린이요? 왜요?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스피린을 씹어서 드시게 해야 해요. 저는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했어요. 다행히 약장에 아스피린이 있었어서 시아버지께 드시게 했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저는 계속 시아버지의 상태를 모니터링했어요. 의식은 있으셨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환자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구급대원이 물어봤어요. 며느리입니다.
간호사 경험이 있어서 응급처치를 했어요. 잘하셨네요.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맙다, 선이야.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믿어주신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후 곧바로 응급수술이 들어갔어요.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이었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도윤도 급하게 달려왔어요. 아버지 상태는 어때? 지금 수술 중이에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야. 내가 있어서 천만 다행이었어. 도윤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데 채린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마치 시아버지가 회복되는 것을 별로 반기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다행히 빨리 처치를 받아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응급처치를 하신 분이 간호사시라고 들었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며칠 입원하셔야 하지만 곧 회복되실 겁니다. 시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신 후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선이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괜찮으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평생 말이 없다고 해서 바보로 보았나?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말씀에 저는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채린이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지. 정말 예상 밖의 말씀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니요. 그런데 내가 재단을 뒤엎는 걸 보고 확신했어. 채린이가 너를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럴까 하고 말이야. 시아버지께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채린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아버님, 몸은 좀 어떠세요? 응, 괜찮다. 정말 다행이에요. 많이 놀랐어요. 채린이 걱정하는 척했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져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채린아, 너 내 서재에 있는 서랍 열어본 적 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채린이 당황했어요. 서랍이요? 왜 그런 걸? 그냥 궁금해서. 아니에요. 들어간 적은 있지만 서랍은 안 열어봤어요. 채린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그래? 그럼 다행이다. 시아버지께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며칠 뒤 시아버지께서 퇴원하셨어요.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고 마음도 한결 편해 보이셨죠. 선이야, 내가 내 생명을 구해줬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시아버지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 닿았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채리는 시아버지께서 회복되신 후로 더욱 조급해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아 보였죠. 아버님, 어머님 49제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 다도회 분들도 오실 텐데 누가 차를 준비할까요? 채린이 은근히 자신이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어요. 그것도 내가 결정할 일이야. 시아버지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니 채린이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시아버지께서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셨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49제 날에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도요. 시아버지께서 퇴원하신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가족들을 병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같이 들어보자.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시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니 당연히 가야 했죠. 병원에 도착하니 도윤과 채린 그리고 시동생 부부까지 모두 와 있었어요. 다들 와서 고맙다. 시아버지께서 병원 상담실에 앉아 계셨는데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셨어요. 다행히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스텐트도 잘 자리 잡았고요.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도윤이 물어봤어요.
네, 꾸준히 약물 치료 받으시고 정기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선이야, 내가 내 생명을 구해준 거야. 의사 선생님도 응급처치를 정말 잘했다고 하시더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시아버지의 말씀에 체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부각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병원을 나온 후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집에 가서 할 이야기가 있다. 다들 따라와라.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했지만 시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중요한 일인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모두 모였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서재로 들어가셨다가 무언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다들 불렀다. 시아버지 손에 든 것은 낡은 공책이었어요. 표지에는 시어머니의 필체로 다도 일지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뭐예요? 체린이 먼저 물어봤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내 어머니가 평생 써온 다도 일지야. 차를 끓일 때마다 기록을 남기셨거든. 시아버지께서 공책을 펼치시더니 읽기 시작하셨어요. 2023년 10월 15일. 선이가 끓인 녹차. 물 온도 80도 우린 시간 3분. 맛이 일품이었다. 정성이 느껴진다. 제 이름이 나오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2023년 11월 3일. 선이의 차가 나를 살렸다.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는데 선이가 우린 차만큼은 마실 수 있었다. 시아버지께서 계속 읽어주셨어요. 일지에는 제가 시어머니께 올린 차에 대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2024년 1월 20일. 체린이 일본 닭이로 차를 끓여줬다. 하지만 물이 너무 뜨거워서 떨궜다. 그래도 고마운 마음으로 마셨다. 체린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2024년 2월 10일. 이상하다. 선이가 끓인 차 맛이 변했다. 평소와 다르게 짠맛이 난다. 누군가 다른 것을 넣은 것 같다. 그 부분을 읽을 때 체린이 깜짝 놀라는 것을 봤어요. 2024년 2월 12일. 확인했다. 체린이 몰래 소금을 넣고 있었다. 선이의 차 맛을 망치려는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이 체린을 쳐다봤어요. 체린은 얼굴이 새파래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님께서 알고 계셨다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래. 내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 하지만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서 모른 척 하셨던 거야. 시아버지께서 계속 일지를 읽어주셨어요. 2024년 3월 5일. 체린이 다도의 사람들에게 선이 차 맛이 변했다고 말하고 다닌다. 정말 나쁜 아이다. 2024년 4월 18일. 선이가 밤새 한약을 다려주었다. 이 아이의 정성이 고맙다. 내 친딸보다 더 잘해준다. 일지를 들을 때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2024년 5월 30일. 체린이 내게 말했다. 다도의 명예회장 자리를 자신이 물려받고 싶다고. 정말 뻔뻔하다. 체린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기록이야. 시아버지께서 일지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셨어요. 2024년 8월 3일. 선이가 마지막까지 정성스럽게 차를 끓여준다. 이 아이가 내 진짜 딸이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선이를 가장 믿는다. 그리고 이어서 읽으셨어요. 다도의 명예회장 자리는 선이에게 물려주고 싶다. 체리는 절대 안 된다. 욕심이 너무 많고 거짓말을 잘한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이 일지를 내게 맡기시면서 말씀하셨어. 만약 체린이가 이상한 짓을 하면 이걸 공개하라고. 시아버지께서 체린을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체린아, 내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고 나도 다 봤어. 체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저는
변명하지 마라. 증거가 다 여기 있잖아. 시아버지께서 일지를 들어 보이셨어요. 내가 선희 차에 소금을 넣은 것도, 다도의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도, 어머니 장례식 날부터 유산을 노린 것도 다 기록되어 있어. 채린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될 일이냐? 내가 선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도윤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채린이 제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채린아, 너는 이제 이 집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시아버지의 단호한 말씀에 채린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선희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라. 10년 동안 정성스럽게 어머니를 모신 선희를 어떻게 대했어? 시아버지께서 더욱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신 지 며칠도 안 돼서 유산 타령하고 다도의 자리 탐내고. 정말 뻔뻔하더라. 채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시동생아, 내 아내 좀 데려가라. 더 이상 보기 싫다. 시동생도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충격받은 것 같았죠.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서. 너까지 사과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해라. 채린이 집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빴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채린이 떠난 후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선희야, 정말 고생 많았다. 어머니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 알고 계셨어. 시아버님, 이제는 떳떳하게 살아라. 내가 우리 집의 진짜 며느리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도윤과 이야기했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아. 어머니께서 다 알고 계셨다니.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다행이에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채린이 너무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시아버님께서도 진실을 아시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면 왜 그때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아마도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였을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채린의 나쁜 행동을 알고 계셨지만 가족이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 더욱 죄송했어요. 제가 참지 못하고 재단을 뒤엎었던 것이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채린의 음모도 밝혀졌고 시아버지의 신뢰도 되찾았으니까요. 다음 날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선희야, 내일 집에 와라. 너한테 줄 게 있다.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시아버지께서 부르시니 가야겠죠. 이제 진짜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진심도 알게 되었고 채린의 방해도 없어졌으니까요. 시어머니 49제 날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아버지 댁에 가서 준비를 도왔어요. 선희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시아버지께서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님을 위한 마지막 제일이니까요. 그것만이 아니야. 오늘 너한테 중요한 걸 전해줄 거야. 무슨 말씀인지 궁금했지만 일단 49제 준비부터 해야 했어요. 다도의 회원분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하셨던 분들이 모두 오셨어요. 선희야, 어머니 없이 차 준비하느라 힘들었겠구나. 괜찮아요.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영숙이가 선희를 정말 예뻐했지. 차 솜씨도 그렇고. 다도의 선배님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채린이 퍼뜨린 소문들도 이제 모두 해명된 상태였거든요. 점심 공양을 마친 후 시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을 거실로 불러 모으셨어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제 아내가 평생 몸담았던 다도의 명예회장 자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그동안 궁금해했던 문제였거든요. 아내가 생전에 누구를 후계자로 생각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서재로 들어가셨다가 무언가를 들고 나오셨어요. 시어머니의 다도 일지였죠. 제 아내는 마지막까지 선의를 가장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도의 명예회장 자리도 선의에게 물려주기를 원했어요. 일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주시자 다도의 회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선희 씨가 정말 차를 잘 끓이시죠. 영숙이의 뜻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선희 씨만큼 정성스럽게 차를 끓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도회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저는 명예회장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아직 부족한데요. 아니야, 선희. 내가 가장 적임자야. 시아버지께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49제 의식이 끝난 후 시아버지께서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선희야, 이제 너한테 줄 게 있다. 시아버지께서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아름다운 목재 상자였는데 그 안에는 시어머니께서 평생 아끼셨던 옥잠 다관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온 다관이야. 내 어머니가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거지. 옥잠 다관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옥으로 만든 손잡이가 특히 인상적이었죠.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그래. 내 어머니가 너한테 물려주라고 하셨어. 시아버지께서 다관을 제 손에 올려주셨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그 무게가 시어머니의 마음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내가 우리 집에 다도 명맥을 잇는 사람이야.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다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영전에 마지막 차를 올렸어요. 옥잠 다관으로 우린 첫 번째 차였죠. 어머님, 이제 제가 어머님의 뜻을 이어가겠어요. 향긋한 차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마치 시어머니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죠. 도윤이 제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내가 더 도울게. 출장도 줄이고. 도윤의 약속이 고마웠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마당으로 나가니 매화꽃이 피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평생 사랑하셨던 매화였죠. 어머님께서 보고 계실까요? 당연히 보고 계시지.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매화꽃 향과 함께 차향기도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집 안 곳곳에서 차향이 감돌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죠. 이제 정말 우리 집이 된 것 같아요. 원래부터 우리 집이었어. 내가 몰랐을 뿐이지. 도윤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진작부터 이 집의 진짜 딸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고요. 그날 밤 꿈에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선희야, 고생 많았다. 어머님, 이제 떳떳하게 살아라. 내가 내 자랑스러운 딸이야. 꿈에서 깨어나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인사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다도의 명예회장으로서의 역할도 시작되었고요. 첫 번째 다도의 모임에서 저는 시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인사드렸어요. 고 한영숙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희 씨 잘 부탁드립니다. 영숙이의 정신을 이어주세요. 회원들의 격려를 받으며 저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영전에 차를 올렸어요. 이제 매일의 일과가 된 일이었죠. 어머님,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차 향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저는 평온함을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억울하거나 서럽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의 사랑, 시아버지의 신뢰, 도윤의 지지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마당에 매화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보다 더 아름다웠죠. 마치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도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정말 긴 여행이었네. 그래도 이제 끝났잖아. 앞으로는 평온할 것 같아요. 그럴 거야.
우리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고 계실 거고. 창밖으로 보이는 매화꽃에 달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밤이었죠. 차향이 온 집안을 감쌌어요. 시어머니의 사랑이 여전히 이 집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시어머니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진정한 차의 정신을 전하는 사람 말이죠.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 옥잠 다간으로 오늘도 차를 우립니다. 그 차 한 잔에는 10년간의 모든 추억과 사랑이 담겨 있어요. 봄바람이 매화꽃 향과 함께 차 향기를 실어 나릅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다도에는 이렇게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